8월 15일 무슨 달인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광복절인데요. 1945년 8월 15일 35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린 날입니다. 이날 일제의 핍박 속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이 광복 이후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인들 착취하고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일본인들은 광복 직후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자, 오늘의 1급 광복 이후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910년 8월 29일. 이날은 한일 병합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된 날인데요. 결국 이날부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제강점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 많은 일본인이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이거 잘 말하면 조선에서 한탕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실제로 당시 넘어온 일본인만 무려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결국 이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꿈 같던 시기는 막을 내리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개기던 일본은 큰형님의 핵폭탄 2대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조선도 식민지 생활을 끝내게 되죠. 그럼 광복 직후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조선인들한테 처맞을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광복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상 사건만 무려 90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하죠. 대부분 일본 경찰서나 행정기관 그리고 신사를 습격한 사건들이었는데 뭐 각지의 일본 교사부터 해서 경찰, 행정업무 관계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뚜까 맞아야 했습니다. 아니 35년 동안이나 당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패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이 습격은 일본인만 당한 건 아니었는데 그들의 대상엔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들한테 붙어서 매국노짓 한 애들까지 그냥 패버렸던 거지. 그래서 광복 이후 일본인들 그리고 앞잡이 짓을 하던 조선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일본 신사도 습격해서 불태워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조선 총독부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니 스바 이걸 어떻게 하지? 와, 좆됐네.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불태우자.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앞장서서 신사나 천황의 사진, 위패 등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손에 불태워질 바에 자기들 손으로 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거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저땜을 감지한 일본인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일단 일본으로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게 있잖아요. 바로 그동안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벌어들였던 돈이었죠. 그러다 보니 광복 이후에 일본인이 은행에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돈은 어떻게든 챙겨서 일본으로 뜨겠다 뭐 이런 거지. 실제로 15일 당일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날 찾은 돈만 해도 며칠 안에 은행이 파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나서는데 아니 저기 님들 지금 아니어도 다 돈 드릴 거니까 다음에 오세요. 알겠죠? 이랬던 거지. 근데 얘네가 이걸 들었겠냐고. 그렇게 은행에는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죠. 근데 또 얘네들이 돈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집부터 해서 가구, 골동품 등등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처리를 하려 했다고 합니다. 들고 갈 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일본인들이 판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실제로 고물상들은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싸게 사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는데 아니 스마 여기서 돈 번 거 다 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리고 광복 이후 들어온 미군 정도 이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자자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현금 1000엔 그리고 군인은 500엔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해버린 거였죠. 그리고 소지품도 보따리에만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순서도 정해졌는데 1순위로는 일본 군과 그 가족, 2순위로는 경찰, 그 이후로는 뭐 노동자, 민간인 등이 일본으로 갈 수 있었죠. 이렇게 미군정은 일본인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일본인이 진짜 1000엔만 가져가? 그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나 이 일본 놈들이 지들 재산 빼돌리려고 아주 발악을 하기 시작하죠. 일단 부동산 같은 큰 재산부터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귀금속이나 문화재로 바꿔치기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까 소지품도 보따리로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일본인들은 밀항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당시 바닷가에는 밀항선 사업이 엄청 잘 됐다고 하는데 12월에는 자전거 튜브에다가 뭐 주식, 보험 증서, 채권 등을 넣고 밀항하려던 사람이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잡힌 사람 중에는 부산 3대 부자로 알려져 있는 가시이 겐타로라는 일본인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들이 번 돈을 가져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전부 조선을 떠나려고 했던 거야? 물론
모든 일본인이 조선을 떠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조선에서 나고 자랐는데 내가 왜 떠나? 이런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도 있었던 거지. 그렇게 조선에 남은 일본인들도 많았는데 광복 이후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조금 정리되면서 남으려고 한 일본인은 더더욱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선에서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냥 가기 아쉬웠던 거지. 뭐 가봤자 핵 두 방 맞고 빌빌대고 있던 곳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실제로 해방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1945년 9월 12일 서울 YMCA 건물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학생 등등 남녀노소가 모인 자리였죠. 이곳에서 진행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어 배우기. 당시 YMCA 관계자였던 가사야 야스타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조선어를 배워서 신조선에 협력해서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YMCA에 모인 일본인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그렇게 조선에 남고자 한 일본인들은 조선어를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는데 뭐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 목욕탕 등등에서 잡일을 하면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쿠 요시마사라는 일본인은 조선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주말에는 목욕탕에서 일했다고 하죠. 또 학교에서 잘린 일본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식모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본인들은 잡일을 하면서 조선에 남아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북 지역에 살던 일본인이었는데 소련이 이북 지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때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죄다 소련군에 넣어버렸던 거지.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재산이고 뭐고 싹 다 몰수해버립니다. 일본 여자들은 소련군에게 수모를 겪기도 했죠. 야 그래도 남쪽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괜찮았네. 빌붙어서 살 수는 있었던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해방 후 두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조선에서 일본어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원래 조선어, 일본어 두 가지로 나오던 라디오도 조선어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뭐 가게 간판, 서류 등등 거의 모든 것에서 일본어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은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모두 일본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이를 극구 말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판인데 여기다가 또 사람을 보내겠다고? 장난하냐? 이런 식이었던 거지. 실제로 일본 정부는 타국에 있는 일본인의 본토 성환을 최대한 미루는 정책을 펼치죠. 결국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로 들어가야 했는데 근데 또 얘네가 들고 있는 게 아까워서 정식 송환선 대신 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이 밀항선을 노리는 해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35년 동안 남에게서 뺏은 거 이때 빼앗긴 거지. 그래도 어찌어찌 잘 피해서 일본 본토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일본 상황이 그런데 당연히 잘 살았을 리 없었고 원래 일본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핵폭탄 두 방이랑 도쿄 대공습으로 이미 초토화됐는데 와봤자 불청객이었던 거지. 이런 생각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네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임시 수용소는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렇다고 이 임시 수용소가 잘 지어진 건물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일본인들은 이런 처지에 굉장히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수용소를 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건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얻는 것이었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당시 집값이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물가도 물가인데 집값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뭐 어찌어찌 해서 수용소를 나갔어도 처지는 바뀌는 게 없었죠. 일본 사회에서 그들은 배척받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때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염병들을 막 옮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현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세균 덩어리라고 부르며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니 식민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전염병 옮기니까 빡칠만 하지. 실제로 일본 현지인들은 식민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너네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천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광복 이후 일본인들은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식민지를 이용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업자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사람은 언젠간 죗값을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